네, 손성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손성희 의원입니다. 그 질의에 성실한 답변서를 보내주신 그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청년 정책 담당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근본 추경 예산을 보면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 전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보면 조직 개편을 통해서 만들어진 청년 전담 조직으로서 역할과 성과에 아쉬움이 남는데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 사업 관련해가지고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이 사업을 대상 인원을 책정을 할 때 2021년 통계청의 조사 결과를 따라서 청년 세대주가 청년의 약 33%를 차지하는 3만 1,0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월세에서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56.5%이고, 또 평균 월세가 45만 원에서 6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하여서 이제 주거 지원 정책을 폈는데요. 이 신청 홍보와 이제 지원하는 과정에서 보니 그 자격 요건이 저희가 타시군에는 없는 관내 중소기업 재직 또는 그 파주시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이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생겨서요. 향후에 내년도에는 근로 기준을 폐지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이 8월까지 2억 7천만 원의 예산 중에 2천만 원이 집행됐죠. 7.4%. 전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2,400만 원 중에 400만 원, 1.6%에 그쳤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면 계획 단계에서 수혜 대상자 청년들의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됐고 현실 인식에 대한 소홀과 정책적인 시뮬레이션의 예측의 오류가 복합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보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사업 초기 당시에 어떤 이제 수혜자에 대한 예측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에 공고가 제가 처음에 올라왔을 때 한번 봤는데 그 당시에 주택 기준이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무주택자였죠? 네,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그 인원 이제 제한된 요건이 너무 강화가 되다 보니 5천만 원에서 보증금 1억 원으로 자체적으로 이제 확대를 했거든요. 이게 이 청년들이 과연 월세를 사는 청년들이 파주시에서 봤을 때 역세권에서 많이 살려고 하죠? 그렇죠. 운정 쪽에 많이 거주합니다. 특히 야당역 오피스텔 뭐 이런 쪽 아닌가요? 아무래도 1인 가구이다 보니까 오피스텔 쪽에서 많이 거주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운정 쪽에 청년들이 많이 사는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빌라, 투룸의 월세를 쫙 뽑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정책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월세 같은 경우에 불리형 원룸이죠.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 65만 원, 80만 원, 68만 원으로 돼 있고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택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가죠. 오피스텔 마찬가지입니다. 월세 500에 아니죠. 보증금 500에 월세 55만 원. 보증금 300에 65만 원. 빌라로 넘어가면 처참합니다. 보증금 1억 3천에 55만 원. 이게 지금 파주시에서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 사업이라고 내놓은 이 정책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파주시하고 너무 동떨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서 1,3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 1,300만 원을 증감을 합니다. 증액을 했죠.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인력을 보충할 필요가 과연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의 인력 부족에 대한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이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은 저희 자체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서 1,300만 원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국비 지원,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한시적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를 세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별개입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주택 기준에 대한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에 대한 것은 사실상 현장에서 상계 조건에 부합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라고 보여지고, 이거는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운정 쪽에 있는 오피스텔, 원룸, 투룸, 빌라, 연립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한 것은 조금 정책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네, 이거는 이 부분까지 보증금 1억 원 이하에 대한 확대 부분은 아직 검토하지는 않았고 근로기준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반영을 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 문제 그중에 가장 하는 게 먹고 사는 문제죠. 주거 문제도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이 문제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잘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관 공통 공용 차량 유류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13개 부서에 총 111대의 유류비를 지출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내연기관차는 100대고 전기차 대수가 11대인데 아직 11대 지금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류비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1,780만 원 추경이 올라왔어요. 예. 전기차에 대한 비용, 전기차 충전금에 대한 비용은 오르지 않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요번에 그 추경에 올린 건요, 그 경유대가 올리기 때문에 경유된 비용만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2022년 7월부터 환경부에서 특례 할인율이 0%인데 이것도 지금 파주시에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 파주시청에 지금 있는 이제 공공급속 충전기가 50kW로 되어 있는데 이 킬로와트에 대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 추경안의 설명서에 보면 기존의 금액을 킬로와트당 255.7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324원으로 되어 있어요. 킬로와트당. 금액이 한 킬로와트당 70원 정도 오른 상태죠. 예.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전기 충전 비용이 많이 올라간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거에 추경 내용이 안 담겨 있어요. 이거에 대한 것은 혹시 전기차를 이용을 안 해서 안 담긴 겁니까? 전기차는 자체 전기 것이 상당합니다. 고속중 전기를 사용 안 하고 자체적 전기를 우리 저 공용차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파주시 전기. 예, 이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전기 차량은 저희 자체 전기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고속 충전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전기 차량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파주시청 내에 있는 그 충전소 있잖아요. 거기서 충전을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체 전기로 저 자체 전기로 좀 하고 있습니다. 자체 저희 전기라고 파주시 용량 쓰는 전기요. 그럼 여기에 그 추경안에 보면 570만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요 금액은 금액은 올라간 건 아닌데 그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11대에 대해서 57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킬로와트당 전기 충전 요금을 상승을 시킨다라고 해도 킬로와트당 255.7원에 대해서는 고정비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질의 좀 이어가겠습니다. 기업 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운정 3동이죠. 야당동, 운정 3동 야당동 1002번지 이전 부지죠. 여기 이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이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이제 이전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반응이 혹시 어떻습니까? 지금 경기도는 경가원 그 노조고요. 그 수원 지역 주민들은 이전을 사실상 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요번에 그 경기도 그 도정 질문에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 그 기획규정 시정 답변은 공공기관 이전을 전면 재검토 의향이 있느냐 질문했더니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라며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은 대상 시군과 지역 주민과의 약속이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 추진이 좀 잘 이어지도록 좀 국장님께 좀 챙겨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 부지에 9,800만 원의 추경이 올라왔어요. 예. 이거 혹시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거기 그 경감 부지에 지금 저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가 오면 거기가 질퍽거리고 또 그 차가 다 또 그 흙이 묻어가지고 도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먼지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이제. 여기가 제 지역구라서 여기를 좀 많이 좀 들여다봤는데요. 예. 여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가봤습니다. 예. 여기가 버려진 차들 상당히 많죠. 아,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처리 방안이 있으신가요? 그것에 별도 생각을 안 해봤지만 앞으로 저 추후 계획 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그게 좀 제가 보기에는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이 이제 이마트 쪽으로 내려가는 사거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공사를 하게 되면 아마도 교통난이 굉장히 혼잡해질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에 예.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의원님,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일단은 그 주차장은 일단 잡석으로 이제 포설을 할 겁니다. 아마 기간은 많이 안 걸릴 거로 좀 판단하고 있지만은 그동안에는 주차 통제를 해서 차를 못 대게 하고 주차 잡석 포설을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혹시나 하신다고 하면 잡석을 까는 공사들 혹시 뭐 계획 기간이 혹시 얼마나 되실 것 같습니까? 시행 시기라든지 이 부분 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실공사일은 한 5일 정도 좀 소요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한빛 뭐 1단지라든지 3단지에서 비산번제 민원이 많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민원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기업 지원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소차 관련해서 업무 이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초기에 그 32억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수소 전기차 3,250만 원씩 한 대당 지원을 했죠. 보조금으로. 그게 14대 정도가 보조금으로 나가서 4억 5,500만 원이 지출이 되고 현재 28억 7천만 원 정도가 기업 지원가로 이관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 혹시 사용하실 뭐 계획처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있으신가요? 지금 그 집행만 안 된 것뿐이지 지금 예. 저기 그 신청된 차량이 예. 지금 69대가 있습니다. 또 좀 많이 저기 지금 잔여 차량은 19대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19대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3개월이 채 안 남은 시간이잖아요. 이렇습니다. 이 중에 어느 정도까지 집행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집한 데는 아마 저 19대 다 좀 나갈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9대요. 그래도 예산이 많이 남네요. 그죠? 아닌가요? 아닙니다. 다 저기 100%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19대 한 대당 3,250만 원이 나가고 지금 28억이 남았는데 예. 그러면 제가 계산했을 때 이거는 한 80대 정도가 나갈 수 있는 금액 아닌가요? 80대? 19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19대 남은 거. 다 남은 거 아니야? 19대로 하면 6억 2천만 원 정도 보조금이 나갑니다. 지금 예산 집행 잔액이 28억입니다. 28억. 어느 정도 나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월 동안? 의원님, 저희가 지금 그 집행할 거는
지금 69대를 이제 집행 바로 할 거고 네. 자녀가 19대가 남습니다. 그럼 네네. 19대가 남으면은 이거는 100%다 지금 100%다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그 2달 안에 출고가 다 되는 차들이에요. 지금 신청자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접수가 돼 있는데 네. 그걸 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뿐입니다. 지금. 제가 그러면 이거 추가적으로 파주시에 제가 수소 전기차 보급 관련해서 사업 공고를 봤어요. 예. 이게 의무 운행 기간이 있죠.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되는 기간. 이 차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2년 있습니다. 2년. 예. 2년 있는데요. 이게 차 한 대를 3,250만 원을 살 때 지원을 해주잖아요. 예. 그러면 그 수소 전기차가 현대자동차 넥소 한 대밖에 없습니다. 이게 프리미엄 등급이 7,200만 원 정도 하는데 3,250만 원 지원해주면 4천만 원의 차를 살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28억 정도 예산이 쭉 나가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차들에 대해서 의무 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화를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기록화된 게 있습니까? 기록화 관리. 예. 왜냐면 지금 기록하는 좀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되고 있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전국적인 지자체 이슈입니다. 보조금 되팔이가 있어요. 차량의 출고가 계속 안 되고 있죠.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차를 4천만 원에 삽니다. 이게 중고차 사이트에 올라가면 5,5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이거 지금 파주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파주시? 예, 지금 알겠습니다. 저기 의원님 말씀대로 저 관리를 잘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파주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냐면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폐차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파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운행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24개월이 넘었을 때 폐차를 하게 되면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조건을 기한제로 두고 있어요. 예. 6에서 12개월 정도로. 파주시에서 이 수소 전기차의 보급량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도 증액될 거고 이거에 대해서 그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택시 노후 영상 기록 장치 CCTV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게 지금 답변 자료로 봤을 때는 4채널이라고 돼 있어요. 네네. 4채널. 이게 4채널이 어떻게 4채널로 돼 있는가요? 그러니까 앞뒤 측면 두 군데에서 4채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부는 안 찍는가요? 내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영상 기록 장치가 예. 앞뒤, 내부, 좌측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뭐 차량에 달린 이제 노면을 볼 수 있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네. 그 다음에 내부 안쪽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하나, 좌측이 하나. 좌측이 하나. 좀 이상하긴 한데요. 이거 제품 설명서를 좀 제가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보고요. 이거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관내 택시 794대에 대해서 교체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아까 설명을 들었을 때는 기존에 도비가 20%가 내려왔고 시비가 30%가 내려왔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지금 도비를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12 매칭으로 들어간 거죠. 4,760만 원 추경이. 그렇죠? 아, 그렇진 않고요. 이제 예. 당초에 12가 30%고 네. 자부담이 이제 50%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너무 그 택시 운송업자들이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부담을 30%로 해주고 시비를 이제 50%로 확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그럼 20%를 시에서 더 부담을 하는 더 거네요?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저희가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 파주에 택시가 794대가 있는 거 전수 교체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기존의 본 예산에서 이제 도비를 받았을 때 그때 받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가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올해?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안 이루어졌어요? 예, 11월까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주시에서 2016년 이후로 교체를 한 번도 안 한 거죠? 네, 택시. 지원이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예.
이게 지금 노후 관련해서 내용 연수 기간이 5년이라고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내용 연수가 지나지 않은 블랙박스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체 네.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계획을 잡아서 11월까지 네. 이제 할 계획인 거고요. 예. 이제 사양이 좀 이제 나빠서 뭐 네. 촬영이 잘 안 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제 뭐 하고 있고, 일부 이제 그 기사분들이, 택시 기사분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설치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제외를 하거나 이런 것도 예.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무 장착 기간이 있는 거죠? 사용 연수가 5년이면 5년의 의무 장착 기간 혹시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저희가 뭐 이제 보조를 했기 때문에 네. 뭐그 정도 기간은 의무 장착 기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도 저희가 할 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지원 계획 사업을 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한번 봤는데, 이거 관련해서 뭐 이런 규정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기 제거 및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모두 회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파주시도 마찬가지죠? 네, 저희 이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할 때 네네. 그런 조건을 예. 부여해서 할 겁니다. 네. 이게 그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사업인데요. 요 관련해서 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좀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질의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스마트 도시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정보통신과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스마트 도시 어떤 도시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저희가 운정 1, 2주구 할 때 유비파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예. 그 어떤 이제 이 교통망이나 그다음에 또 어떤 차량의 진입 관계되는 거, 그다음에 아주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총괄해가지고 네. 시민의 이제 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이제 관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기존에 파주시에서 해왔던 UCT, 예, UCT. 유비쿼터스 시티하고는 다른 거죠? 일단 지금 저희가 스마트 도시 계획이라는 게 그 네. 원초적 출발은 유비쿼터스부터 시작이 돼서 2012년도에 시작이 돼가지고 오고 있는데 네. 지금 계속 그게 지나도록 이제 그 다음에 스마트 도시 기본 계획을 하도록 이제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비쿼터스라는 목적 자체가 스마트 도시로 가기 위한 목적이었잖아요. 그죠? 예, 처음에 이제 시작이 예, 그렇게 되고 이제 법령 개정이 되면서 스마트 시티라는 네. 법명이 이제 개정이 된 거예요. 예. 이거 관련해서 지금 추경에 5억 100만 원 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요. 예, 예. 이거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용역비가 좀 과다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용역비 산출 근거가 혹시 있다면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저희가 이 용역을 이제 하게 된 건 이제 국토계획 이제 표준 품성에 보면은 어떤 이제 이 인건비나 재경비나 이런 부분을 좀 이제 반영을 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어떤 이 용역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과다하게 나올 수도 있고, 실적으로 요게 이제 한 6억부터 4억 정도까지가 아마 폭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 지금 현재의 저희가 볼 때는 이 안에 지금 기존에 했던 게 1년간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인건비나 모든 사항이 들어가니까 이제 많이 느껴진 거고, 저희가 어떤 뭐 개별적인 게 아니라 이제 표준 품성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는 아마 이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뭐 용역비가 4억이다, 6억이다라고 하신 게 다른 지자체를 기점으로 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저희가 이제 예. 다른 지자체에 기점을 해가지고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인건비 적용, 이제 그다음에 인건비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은 그 정도로 이제 저희가 추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 파주랑 비교를 할 수 있는 이 대도시 중에 어떤 도시에서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용역한 결과를 혹시 받아보시거나 비교해 보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저희가 지금 다른 시도의 용역에서 비교한 부분은 제가 이제 받아보지는 못했고요. 일단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최근 2년간 스마트 도시 기본 계획으로 해가지고 경기도 내 시군에 이제 보게 되면은 뭐 저희하고 유사한 뭐 평택이나 의정부 이런 쪽을 보게 될 경우에 거기도 한 5억하고 6억 정도의 어떤 이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보시면 2021년 10월 18일 자료입니다. 보도 자료죠. 파주 스마트 도시 리빙랩 참여자 모집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정보통신과에서 보도 자료를 냈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마트 도시 리빙랩은 생활 속 실험 공간이란 뜻으로 공공과 시민이 협업해 도시 문제를 발굴하고 스마트 기술을 통한 해결 방안을 찾아서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추구하는 사업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딱 1년 지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난 이제 2021년 9월경에 저희가 이제 모집을 리빙랩을 해가지고 시민 추진단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일단은 이제 결정했습니다. 요것은 이제 저희가 죄송하지만 우리가 국토부나 여쭤보다 인증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좀 했었습니다, 그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스마트 도시 기본 계획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고, 또 인증을 받게 되면 저희가 각종 공모 사업에 이제 점수를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좀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스마트 시티의 특징이 제가 봤을 땐 3개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아주 큰 특징인데요. 개방형 혁신이 있죠. 첫 번째. 예. 두 번째가 데이터. 세 번째가 거버넌스예요. 그거를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고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속의 실험실이죠. 리빙랩. 예, 맞습니다. 그렇죠. 리빙랩 없이 스마트 도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저희가 당초에 리빙랩 참여자 모집 공고한 건 이제 어차피 지난번에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스마트 도시 기본계획 용역 상에 보면 그 안에도 리빙랩이라 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실험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그 공간 그 용역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 사례를 제가 쭉 비교해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 스마트 도시를 관련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리빙랩입니다. 왜 리빙랩이 중요하냐면 사회 문제 해결하는 게 스마트 도시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혁신이 당연히 필요한데 그럼 리빙랩이 빠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방형 혁신, 거버넌스죠. 거버넌스의 기축이 되는 것은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 그다음 리빙랩 전문가, 관련 분야 전문가, 종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민간 기술의 기술력을 활용을 해서 지역 문제 해결을 하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 스마트 도시인데 리빙랩이 지금 전혀 파주시에 안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모집만 해놓고는 사실상 실질적인 어떤 실적은 없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지금 파주시가 스마트 도시를 외치고는 있지만 외칠 수 있는 명목이 없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는데요. 이게 과연 스마트 시티, 우리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생활 속의 실험실, 리빙랩이 실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는 건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스마트 도시 리빙랩은 지금 현재 스마트 도시 용역 그 안에 그 사전 포함해가지고 어떤 주민의 어떤 이 실험실이나 주민의 의견이나 이걸 수렴할 수 있도록 그 안에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사전 조사를 의견이나 받도록 지금 저희가 그런 어떤 추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이걸 추진을 하냐면 지금 스마트 도시를 가려면 대부분 이제 유비쿼터스를 다 경험을 하고 넘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UCT에 대한 아주 큰 단점이 시민 체감도가 낮다는 문제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스마트 도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빙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관련 사례를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죠. 2022년 10월 14일 보도자료입니다. 경기도 광주시는 사전 모집을 통해 선발한 23명의 시민들과 오는 11월까지 총 4회에 걸친 리빙랩 워크숍을 진행하며 광주시 지역 현안에 대한 조별 토론 및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인천 연수구 마찬가지고요. 보통 이 스마트 도시를 계획을 하는 도시들의 특징들이 보통 뭐냐? 시민 중심. 우리 김경희 시장님이 얘기하는 시민 중심이겠죠. 이 거버넌스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게 스마트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과 리빙랩을 같이 한 실패 사례가 있어요. 이게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리빙랩을 위한 참여단이 처음 모였을 때 참여한 시민과 이것을 추진하는 퍼실레이터는 모두 난감했다. 한 시민은 스마트 시티도 모르고 리빙랩도 모르는데 내가 뭘 해야 하냐 하는 표정으로 퍼실레이터가 하는 말을 들으며 옆에 있는 시민의 눈치를 보기 바빴고 퍼실레이터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 애썼다. 이거 불보듯 뻔한 제가 보기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빨리 하는 것도 되게 좋겠죠. 근데 하지만 이보다 먼저 고려할 것은 시민이 자연스럽게 참여를 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게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 시티의 첫 번째 단계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스마트 시티는 지역 혁신 플랫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특징이죠. 개방형 혁신, 예. 거버넌스, 데이터. 이게 돼야 되는데 이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빠지면 어떻게 되실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시민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부분의 예.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 예.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세 개 중에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저는 거버넌스라고 보거든요. 그 이유가 스마트 시티에서 거버넌스는 전략이나 리더십이 잘 짜여져 있는지, 사업에서 성과가 잘 나오는지, 전담 조직이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값비싼 용역을 붙여서 이거를 옷을 입힌다. 옷 입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스마트 시티를 구축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지자체에서 어떤 리더십과 비전을 가지고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는 거에 달려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이거 5억의 용역비를 투자했을 때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국장님 생각하시는가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저희도 마찬가지 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저희가 최대한으로 이제 이 어떤 이제 이 주민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또 수렴을 해가지고 어떤 스마트 우려하는 부분이 좀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2022년 8월 23일에 파주시에 공고가 올라가죠. 파주시 스마트 도시 사업 협의회 위원 모집 공고. 1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이거 모집 다 됐습니까? 10명? 모집은 다 됐습니다. 회의는 한 번도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저 최근에 모집을 했기 때문에 회의를 예.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21년도에도 30명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그때 모집이 뭐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로 진전 사항이 없었던 거죠? 일단 30명은 모집은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진정 사항이 있던가요? 뭐 워크숍을 했다든지 뭐 리빙랩 관련해서 회의를 했다든지. 일단 21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어떤 모집은 했지만 예. 회의나 이런 부분들은 또 그때의 코로나 상황으로 해가지고 뭐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제가 이거 실패 사례를 하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 연수구죠. 인천 연수구 2020년 5월 거예요. 지자체에서 스마트 도시 관련 용역을 한 게 많으니 이런 용역 보고서를 검토한 뒤에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파주시에서는 그 스마트 도시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죠.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 뭐 몇 곳이라도 이거 관련해서 용역 보고서를 비교하신 적이 아까 없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파악을 못하고 했는데요. 평택하고 의정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 용역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검토를 했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팀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했던 말씀이 용인시, 포천시, 연천군을 비교해 보니 용역비가 뭐 4, 5, 6억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용인시가 107만이죠, 인구. 면적이 591.2제곱킬로미터. 포천시 14만이죠. 면적이 파주보다 훨씬 큽니다. 827km. 연천군 4만이죠. 어느 하나 파주시랑 인구가 맞던, 소득이 맞던, 성별, 나이, 그 다음에 뭐 건물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 매칭이 되는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파주시에서 이 용역 관련해서 스마트 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31개 시군구 중에 몇 군데에서 용역 비용을 평균 가중치로 잡아서 이것을 용역비에 추경을 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희 이거 용역비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요. 타시금 사례는 평택시하고 광주시, 의정부시를 이제 아마 과업 내용 및 규모를 비교할 때 적정한 수단이라고 이제 판단을 좀 했었습니다. 이게 그 용역
그 보고서도 비교를 분명히 해봐야겠지만 그 각 도시의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그 특징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 금액에 맞춰서 하면 예를 들어서 파주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보다 훨씬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나라 뭐 도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용역비에 맞춰서 이거를 연구를 하다 보면 분명히 저는 실패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5억이라는 그 근거 자체가 파주시 이런 모든 지역적인 전반의 현안에 대해서 추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심의를 한 것이 아니라 31개 다른 시군구 중에 지금도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의정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용역 추계 방식이 좀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떤 경우에서 보더라도 이 용역은 아주 불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파주시는 사업의 첫 단계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어떤 서비스와 시나리오가 들어갈지 명확하게 구체화하는 2단계에서 멀찍이 홀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냥 파주시면 혼자 가고 있어요. 거버넌스 뭐 아무도 없어요. 시민 없고 아무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이 과연 용역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